저 역시도 개인적 의견으로 발제함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세 분 발제자분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이 좋은 발제문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특별히 발제문에 대한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이 포괄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차별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된 사례입니다. 장애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2007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나와 있는 차별금지 법안하고 평등법 시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별행위의 정의랄지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영역이랄지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올해로 12년 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말씀드림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지금 장애형 의원안과 평등법 시안 같은 경우 장애인 정의가 조금은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평등법 시안의 장애 정의가 조금 더 장애 정의로 부합한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형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장애를 손상과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옛날 방식의 장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정의인 개인의 손상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장애를 정의한 평등법 시안이 조금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안, 장애형 의원안 제10조 제4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조항은 채용 전 직무상 필요가 있으면 채용 전이라도 신체 검사라든지 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로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이미 제12조에서 채용 전 신체 검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약간 후퇴한 내용이어가지고 이 조항의 단서 내용을 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직무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채용 전에 건강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이후에 제출하도록 함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발제자분이나 차혜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현행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시정 공고 그리고 민사법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장애차별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져 왔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졌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별 개념의 확장입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차별의 개념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정도였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당한 편의지분 거부라든지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괴롭힘에 대한 것도 차별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중에 사적 주체에게까지도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은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정당한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 제정 이전에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조차도 국가에서부터 어떠한 이 장애에 대한 보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사적 주체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뭐 웹 접근성이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 법의 영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진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그 법무부의 시정명령 그리고 법원의 구제조치 그리고 입증 책임의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장애형 의원안과 평등법 시안 역시도 비슷하게 이 세 가지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차별의 개념을 확장했다는 부분에서 뭐 괴롭힘이라든지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흔히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차별이라 느낄 수 있게끔 된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솔직히 이 차별금지 법안들을 보면서 조금은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 법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대부분의 이 차별금지 이 두 법안에서 담고 있는 차별금지 의무는 그냥 소극적인 부작위 의무입니다. 차별을 하면 아니 된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기본법으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떤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정 공고를 통한 권리구제에서 그냥 이 법에 따라서 구제 조치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조치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별 두 가지 법안 모두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좀 규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저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법안에서는 사실상 사적 주체에게까지 어떤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사용자의 편의 제공 의무랑 교육기관의 장애 편의 제공 의무 그리고 방송 서비스 제공에서의 어떤 의무인데 사실 사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나 방송 서비스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는 대체로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방송법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경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기 의무를 부여한 거는 참정권이나 사법행정에서의 어떤 의무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의무인데 이거 역시도 사적 주체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했다기보다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좀 확인했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법 구별의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별로 내용이 없는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심히 반대하는지 참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런 몇 가지 이런 편의 제공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많은 부분 또 편의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대통령령과 같이 정부에서 제정하는 단계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법에서는 사용자의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그 단계적 범위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되는 것과 같이 법의 적용 대상이 많이 제한되고 범위가 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법안에서 무언가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게 쉽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시라도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평등법 시행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주거 시설의 공급과 관련해서 부작위 의무를 그러니까 차별하면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지금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법보다도 조금 후퇴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재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몇몇 사례에서 부재조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반 이상은 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와 관련된 내용의 부재조치였고 이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적용될 만한 직접 차별과 관련된 부재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동안 법원에서 좀 유의미하게 부재조치에 대한 쟁점해가지고 판단한 사례는 지금 이 토론문에서 소개한 7개 정도 사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7개 사례 중에서도 5건만 인용이 되었고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제로 지금 내용대로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손해배상을 넘어선 어떤 무언가의 차별 시정을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기존 개설구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들기는 합니다. 사례들은 그냥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지금 두 법안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사례를 봤을 때 시정명령 권한을 놓다면은 법무부와 인권위를 이원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를 통일하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변호사님이 시정명령이 2건 있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2건 중에 사실 한 건은 편의 제공에 대한 문제였고 한 건만 직접 차별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안이 입법됐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명령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제문에는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악의적 차별인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두 법안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차일영 변호사님 의견대로 지금 법안의 악의성 요건은 좀 엄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두는 조항에서 악의성 요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악의성 요건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적용된 사례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가정 그러니까 미인가 시설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장기간 동안 학대하고 강제 노동하고 수급비를 횡령한 사례들에서만 이 악의성이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실제로 이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진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그런 악의적 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에 있는 악의성 요건은 조금 엄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